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꿈나무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약에 실패하면 한번 이 방법은 어떨까? 이런 좀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통 서울에 집을 많이 사고 싶어 합니다. 뭐 서울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일 수도 있고, 서울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서일 수도 있고, 그냥 뭐 어릴 때부터 서울에 계속 살았으니까 이런 분들이 많긴 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집값은 현재 너무나 비쌉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싸게 해보고 싶어서 청약을 많이 넣긴 하는데 2020년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물론 상위 10개입니다. 가장 많은 경쟁률은 537대 1, 그리고 조금 뭐 10번째로 높은 청약률을 보시면은 124.7, 뭐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18년에는 30, 29년도 31, 그러다가 갑자기 2020년에 평균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70대 1 정도로 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 누군가 한 명은 되겠지만은 참 내가 되기가 어렵겠구나. 뭐 그 정도의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청약은 안 되겠으니까 뭐 그냥 구축 매물 사야겠다라고 관심 있는 동네를 살펴봅니다.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드네? 한 7.8억? 오케이, 좋아. 그리고 실제 매물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데에서 마음에 드는 동네 살펴보고 이제 시세를 살펴봅니다. 뭐 전체 면적으로 보고 가격이 가장 저렴한 순으로 보면서 그래도 1층은 좀 그렇지 라면서 조금 더 괜찮은 층을 찾기 시작합니다. 밑에를 내려오면서 보시면은 여기 22층이 있네? 그치? 그러면 1층보단 차라리 나니까 한번 이걸 볼까? 밑에 내려보시면은 이 매물 등록한 중개인이 보이시고 이분께 전화를 해서 부동산을 매수하게 됩니다. 지금 뭐 10억 6천이니까 좀 많이 깎으면 10억 3천, 뭐 10억 4천 그렇게 조금 더 저렴하게 구할 수는 있습니다. 내고의 여지는 있긴 하죠. 방금 보여드린 게 우리가 집을 사는 방식입니다. 뭐 대부분 다 이렇게 집을 사고 이게 어려우니까 청약같이 현재 시세보다 한 3억에서 4억 정도 저렴한 방식을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청약은 경쟁률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더 자기 집을 갖기 어려워지고 전세나 월세 쪽으로 좀 밀려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뭐 다 누구나 저렇게 사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지역 찾아서 자기가 원하는 금액 보고 돈을 넣어서 사기만 하면 끝인데 정말 간단한 방법이죠. 근데 문제는 그만한 돈이 없다. 10억이나 되는 돈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누구나 이런 방식으로 집을 쉽게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청약이나 재테크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싸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이걸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청약을 하지 말고 구축 매물을 이렇게 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면서 이러한 방법도 써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맞아, 무조건 저게 틀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걸 보통 경매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경매는 영화 속에서 저 5억입니다. 그쪽에서 저는 6억입니다. 이런 식으로 금액이 계속 올라가면서 결국에 나 100억이요 했을 때 아무도 101억을 외치지 않으면은 이분께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이분 입장에서는 제발 그만 좀 올려라. 뭐 이런 식의 경매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방식일 겁니다. 근데 경매는 정말 쉬워 보이긴 하지만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무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할 수 없다는 뜻은 이만큼 어렵다는 거죠. 조금 되게 쉬운 예로 들어버리면은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수능 1등급 받으려면은 수학의 정석 열심히 공부하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이러한 방식대로 간다고 하면은 수능 1등급 받을 수 있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적분을 공부하고 기하 벡터 공부하면서 너무나 높은 진입장벽을 느끼게 되고 그 문턱을 넘지 못해서 수학을 대부분 포기하게 되고 끝끝내 공부한 사람만 수능 1등급을 쟁취할 수 있는 뭐 그런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도 마찬가지로 이런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9억에 팔던 집을 경매로 6억에 아무나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살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진입장벽 높은 거를 공부를 해야만 청약같이 시세 대비 3억 정도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현재 시세가 9억이라고 한다면은 청약은 6억 정도의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치면은 마찬가지로 경매도 6억, 7억 이런 저렴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5가지 정도의 항목으로 경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거다 보니까 모든 걸 포함하지는 않고 그냥 경매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첫 번째는 그 부동산 경매가 뭐지? 이 정도? 그러면 부동산 경매가 뭔지는 이제 알겠어. 그러면 그 물건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 그럼 확실해. 그러면은 9억짜리가 6억의 경매가 올라왔네? 그럼 누가 봐도 시세 대비 3억은 저렴한 건데 누구나 다 이걸 원할 텐데 그럼 정말 이걸 원하는 게 안전하냐? 그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경매 물건을 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말 간략하게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부동산 경매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경매는 나 5억이요 라고 부르게 되고 그러다가 아무도 5억보다 높은 돈을 부르지 않게 되면은 낙찰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10억이요 라고 부르게 되면은 그리고 아무도 이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부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분께 낙찰이 되고 이분께 그 경매 물품이 돌아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아파트 경매는 조금 다릅니다. 아파트 경매는 법원이라는 곳에서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일 입찰표에다가 금액을 적고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금액을 가장 높게 제출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물건은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 금액을 10억이라고 적어냈다고 하면은 그 보증금 10억의 10%인 1,000만 원은 바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낙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10%의 금액은 다시 돌려줍니다. 만약에 안 돌려주면 좀 무섭죠? 그런 경매가 아무나 못하겠죠 정말. 그럼 이제 간략하게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면은 물론 이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고 많은데 그냥 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 그냥 쉽게 말해서 경매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입찰 이제 가격을 적어서 내시라고 하게 되고 분명 누군가가 여러 사람들이 가격을 적어내고 그중 누군가 한 명은 가장 큰 금액을 적어낼 거고 그러면 결국에 그 사람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도 안 왔거나 금액을 뭐 안 적어내거나 뭐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면은 유찰이 발생하고 다시 경매가 시작됩니다. 근데 최초에는 10억의 감정가가 나와서 10억보다 높게 적어내야 됩니다. 근데 유찰이 됐다는 말은 아무도 이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사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러면 약 뭐 10%든 20%든 저렴하게 나오고 그 다음 2차 경매 때는 8억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8억으로 스타트하는 거고 8억보다 높은 금액만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3차, 4차, 5차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적절한 가격이 생기고 그 가격에 낙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돈을 내야 됩니다. 첫 번째 아까 10% 냈죠? 그 나머지 돈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금액을 잘못 적어냈거나 10%를 내고 돈을 내려고 하는데 좀 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걸 내가 뒤늦게 발견하거나 그러면은 미납을 하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또 다시 재입찰이 되고 이 10%는 돌려받지 당연히 못합니다. 뭐 이런 간략한 프로세스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 물건이 왜 생길? 이게 참 슬픈 이야기인 게 우리는 아까 9억짜리 아파트를 6억에 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행복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원래 그 집주인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매 물건이 생기는 겁니다. 아마 집을 살 때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 그러면은 법원에 요청을 해서 이 물건 아파트 팔아서 저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럼 그 물건이 감정가가 정해져서 경매 물건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눈물이 묻어있는 그런 아파트 그런 경매 물건 확률이 좀 높다. 하지만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좋은 물건 골라서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경매 물건 어디서 확인하냐? 그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그냥 간단하게 경매를 검색해서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여기서 보실 수도 있고 아래 굉장히 많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 부동산이 좀 편할 것 같아서 이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아파트니 오피스텔, 주택, 토지, 상가 정보, 사무실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가 있는데 아파트가 초보자 입장에서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시세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그냥 아파트로 처음에 시작해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고르고 서울로 골라서 보시면은 이러한 금액들이 보이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이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이라는 아파트가 동과 호수까지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이 아파트가 감정가가 16억에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한 번도 입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16억에 나오는 거고 이 아래에 있는 케이스 보면은 14억에 나왔습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유찰이 14회나 되면서 최초의 감정가의 13%인 1,900만 원만 내면은 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14회나 되는 동안 아무도 안 가져갔다는 말은 이 물건은 함정카드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니면 혹은 아무도 이런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지 못하는 그런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잘 판단해서 골라서 경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떤 거는 14회나 유찰되는 게 있었고 어떤 거는 처음 나와서 아직 금액이 생각보다 17억 이러면서 높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4회나 유찰되는 거는 과연 나쁜 물건인가? 아니면 를 알지 못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건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네이버 경매에 들어와서 굉장히 직관적이죠. 경기도 광주시 쌍용동 503 광주 센트럴 푸르지오,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7동 4층 404호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각기일이 이 날짜에 법원에 와서 물건을 입찰하라 이런 날짜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이 아파트는 5억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찰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5억보다 높게 가격을 적어내야 됩니다. 5억 1000일 수도 있고 5억 2천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양하게 금액을 낼 건데 지금 보시면 유찰됐습니다. 아무도 이 아파트를 5억보다 높게 주고 사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2차 3월 28일인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죠. 이때는 2차이기 때문에 처음 가격보다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하실 때 이번에는 3억 5천보다는 높게 적어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3억 5천에도 안 되면은 3차로 넘어갈 거고 이때는 2억 7천 이렇게 되게 저렴하게 내려갈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몇 차에 적절한 가격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 물건이 입찰되고 낙찰될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은 3월 28일에 내가 법원에 가서 경매에 참여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이 아파트 과연 적절한가 이 시세가? 그럼 이 시세를 봐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시세가 보기 굉장히 편하죠. 어디서 볼 거냐? 하신 데서 보시면 됩니다. 호객노노에서 여기 똑같이 광주 센트럴 푸르지오를 검색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경기도 광주시 쌍용동 503이라 나오는데 경기도 광주시 쌍용동 503 똑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건물 면적이 62.98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쉽게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117동 4층 404호 그러면은 이 아파트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시세를 한번 볼까요? 그럼 이 아파트 최근 3년 동안 전체 기간 한 11년 11월 20일 이때가 마지막 거래인 걸로 보이는데 이때 시세가 5억 6,700입니다. 근데 첫 번째 1차가 5억이었죠. 생각보다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조금만 더 뒤로 가보면은 심지어 이 날짜에는 4억 8,800까지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경매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해서 사면은 현재 나와 있는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살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됐기 때문에 1차에서 아무도 하지 않은 거죠. 그럼 이번에 2차 보시면은 3억 5천입니다.
지금은 최근에 거래된 내역을 보면은 5억 6천이고 3억 5천이면은 약 현재 시세 대비 2억 정도는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2차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물건을 사갈 것 같죠? 근데 뭐 그건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만 봤을 때는 현재 시세보다는 저렴해 보인다. 2억 정도. 이렇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3억 5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3억 8천을 적을 수도 있고 누구는 나 4억까지는 괜찮다. 4억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높게 적으면 적을수록 현재 시세와 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비싸게 구매한 걸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럼 이게 2차에서 끝날지 또 3차로 갈지 3차로 가면은 2.7억 정도 갈 것 같은데 이때는 뭐 3억 정도 불러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만 봤을 때는 저렴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8년에 이분께서 2억 5,600에 아까 봤던 아파트를 산 겁니다. 근데 아까 2021년 기준으로 한 5억 6천 정도 시세였습니다. 근데 18년에 사서 3년 만에 거의 2배 정도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집을 사면서 이쪽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근저당이 잡혀 있고 이때 금액은 2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아마 실제로 2억 1천만 원 정도는 아니고 1억 8천 정도 근저당이 잡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채권 최고액은 실제로 빌린 돈보다 조금 더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이 2억 1천만 원을 빌렸다고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밑에 뭐 가압류 엄청 많이 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겠죠. 뭔가 문제가 생겨서 돈을 못 갚을 게 보이니까 여기서 임의 경매로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그 아파트에 대한 감정가를 제출해서 아까 5억 정도였죠? 여기서부터 경매가 시작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소멸 여부가 보이는데 다 소멸로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내가 낙찰을 받더라도 이런 근저당, 가압류 이런 내용들이 따라오지 않고 다 소멸이 된다. 그래서 내가 집을 사게 되면은 이런 빚은 없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보시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또 깊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경매가 뭔지도 알겠고 경매 물건을 어떻게 보는지도 알겠고 경매 물건이 어떤지 분석하는지도 알겠어.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경매 물건을 어떻게 사지?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근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가나라는 법원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매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한다는 겁니다. 위치가 어딨지? 뭐 굉장히 이지하죠? 옆에 보이시는 가나라 법원 안내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위치가 나오고 8호선 남한산성 입구역에서 4번 출구에 내리면 뭐 바로 도보 1분도 안 걸리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전 입찰은 10시까지 오셔서 11시 10분까지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가격을 내야 됩니다. 나는 5억에 하겠습니다. 나는 4억에 하겠습니다. 내고 11시 30분에 개찰을 하면서 당첨자가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바로 낙찰자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금액을 제출해서 낼 때 내가 낸 금액의 10%는 보증금으로 내야 된다는 점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게 됐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낙찰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집을 제가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에 내가 월세나 전세를 내놓고 싶은데 그 집에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세입자가 만약에 자기가 냈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세입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내가 낙찰받은 집주인인데 나가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나가지 않을 겁니다. 절대 안 나갈 건데 그러면 낙찰받은 나도 문제고 그 세입자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뭐 전세금이 5천만 원만 뜯겨도 그 세입자는 거의 전 재산일 텐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가라고 하는 게. 그리고 간혹
나 나갈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참 당황스럽죠. 내가 내 돈 내고 집을 샀는데 내가 집주인인데 여기 사는 사람한테 돈 주면서까지 나가 주십시오 요청한다는 게 굉장히 웃깁니다. 그리고 계속 버티면서 싸우게 되면은 법적인 절차까지 가야 되고 이 사람을 강제 체고해야 되는 그런 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월세와 전세를 놓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이사 비용이나 아니면 그냥 일종의 감사비 아니면 옮겨달라는 뭐 그런 돈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죠. 근데 이러한 가정들이 또 어렵기 때문에 경매가 어려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억짜리가 6억짜리 되는데 청약 말고도 이런 경매로 3억 정도 싸게 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권리 분석하는 그것도 정말 어렵고 그리고 정말 권리 분석을 잘해서 잘 샀는데 이 집에 이미 세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난 안 나가겠다라고 버틴다고 하면은 정말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만 잘 견디고 이겨낸다고 하면은 9억짜리를 6억짜리 사게 되고 부동산 재벌이 될 수 있는 빠른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을 지금 되게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고 매우 복잡합니다. 이런 영상들은 추후에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경매는 이런 것이다. 간단하게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걸로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좋아요와 영상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